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나무는 사람의 심장으로 자란다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은 심장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심장이 있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뿌리가 뽑아간 것처럼 사람들은 그 나무를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이 스스로를 기억할까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안다. 기억하는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그 마을은 지도에서 반쯤 지워진 곳이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명 존재했지만 택배 기사도 부동산 중개인도 들어오길 꺼렸다. 산줄기와 논 사이에 파묻힌 30가구 남짓한 노촌 라오춘. 밤이 되면 집집마다 현관 앞에 쌀 한 공기와 소금 한 접시가 놓였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해야 아침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밤에는 죽은 사람 이름 부르지 마라. 어둠 속에서 휘파람 불면 돌아보는 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은 전부 이 마을에서는 미신이 아니었다. 생활이었다. 마을 어귀,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수령은 아무도 몰랐다. 족보보다 오래됐고 무당보다 말이 없었다. 그 나무는 봄에도 꽃을 피우지 않았고 여름에도 매미가 울지 않았으며 가을에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다. 뿌리는 땅 속에서 비틀려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지면 위로 솟아오른 부분이 사람의 갈비뼈를 닮아 있었다. 아이들은 그 아래서 놀지 않았다. 어른들은 일부러 그늘을 피해 걸었다. 제사를 지낼 때도 그 나무 쪽으로 절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베자고 말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베려던 사람들이 모두 제대로 죽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연우는 그 마을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공부했고 서울에서 병든 어머니를 간병하다가 모든 걸 잃었다. 병원비, 집,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숨. 연우야, 산 사람은 잘 살아야 해. 그 말이 유언이었는지 부탁이었는지 저주였는지 그는 아직도 알지 못했다. 장례를 마치고 그는 어머니의 본적지로 돌아왔다. 어릴 적 여름마다 보내줬던 그 마을.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아래를 지날 때 연우는 이유 없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누군가 땅속에서 그의 발목을 붙잡는 느낌. 기분 탓이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시선을 돌렸다. 그날 밤 연우는 같은 꿈을 꾸었다. 땅속 어둠 속에서 나무 뿌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뿌리 끝에는 사람의 손톱이 달려 있었고 손톱 아래에서 핏물이 스며 나왔다. 그리고 누군가 속삭였다. 심장을 빌려줘. 연우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이마는 땀으로 흥건했고 가슴은 이유 없이 아팠다. 그는 몰랐다. 그 꿈이 부름이라는 걸. 며칠 뒤 마을에 무당이 들어왔다. 서울에서 왔다는 중년의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이곳 사람보다 더 오래된 땅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느티나무 앞에 서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연우를 바라봤다. 이 나무, 사람 먹고 자랐어요.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급히 말을 끊었다. 아이고, 무당님. 괜한 소리로 젊은 사람 겁주지 마소.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연우는 그 단어에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약속. 무당은 낮게 말했다. 이 나무는 귀구이의 시체에서 자란 겁니다. 그리고 아직 배가 고파요. 그날 밤 연우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나무 아래에서 어머니가 서 있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낸 채로. 연우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목이 말라 물을 찾으러 부엌으로 내려왔다. 시계는 새벽 3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느티나무의 실루엣이 보였다. 달빛을 받은 가지들이 마치 사람의 손가락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서울에서 쌓인 피로 때문이라고, 상실감이 만들어낸 환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물을 마시던 중 컵바닥에서 아주 미세한 흙냄새가 났다. 그날 이후로 연우의 일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현관 앞에 놓아둔 신발 안에 작은 흙덩이가 들어있었고, 마당을 쓸어도 느티나무 쪽 흙만은 항상 젖어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이 마주치면 애써 웃어 보이거나 아예 고개를 돌렸다. 특히 연우의 집 옆에 사는 노파는 그를 볼 때마다 작게 중얼거렸다. 또 하나 돌아왔네. 어느 날 저녁 연우는 마을 회관 앞에서 그 무당을 다시 만났다. 무당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꿈 꾸죠. 연우는 부정하지 못했다. 나무가 부르니까 그래요. 원래 그 나무는 자기 피로 돌아온 사람부터 불러요. 제 피요. 연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당은 느티나무 쪽을 힐끗 바라봤다. 당신 어머니, 그분 이 마을 사람이었잖아요. 연우의 심장이 툭 하고 떨어졌다. 무당은 말을 이었다. 옛날에 이 마을에 큰 역병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자 한 무당이 귀 하나를 잡아 땅에 묻었죠. 귀는 죽지 않아요. 죽은 채로 남아있을 뿐. 그 위에 나무를 심었어요. 귀를 눌러두기 위해서. 연우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래서 사람을 먹는 겁니까?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먹는 게 아니에요. 빌리는 거죠. 심장을, 하늘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그날 밤 연우는 느티나무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유는 없었다. 아니,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나무 아래에 서자 땅에서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다. 연우야,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땅속에서 뿌리가 갈라지며 무언가 올라왔다. 핏기 없는 손, 손목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차던 낡은 팔찌가 걸려 있었다.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지 않니?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나무는 협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을.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땅속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났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그날 이후 연우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끊겼던 연락들이 다시 이어졌고, 오래 미뤄졌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갑작스럽게 취업 제안까지 들어왔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상하게 운이 트였네. 연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대신 밤이 되면 심장이 한 박자씩 늦게 뛰었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조금씩 분명히 자라고 있었다. 연우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대가라고 부르지 않으려 애썼다. 그저 액땜이라고, 조금의 불편함으로 큰 불운을 막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밤마다 심장이 늦게 뛰는 것은 피로 때문일 거라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에 남아있는 희미한 흙자국은 꿈에서 뒤척인 흔적일 거라 여겼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영정 속 얼굴이 날마다 미묘하게 젊어졌다. 주름이 옅어지고 눈동자의 생기가 돌아왔다. 연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그 변화가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느티나무는 이제 멀리서 봐도 확연히 달라졌다. 줄기는 굵어졌고 뿌리는 지면 위로 더 많이 드러났다. 마을 아이 하나가 그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이유 없이 새파랬다. 그날 밤 아이의 어머니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통곡했다. 돌려줘요. 그 애의 숨이 너무 차요. 다음날 아이의 숨은 돌아왔다. 대신 그 어머니의 머리가 하룻밤 사이 새하얗게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더 많은 쌀과 소금을 문 앞에 놓았을 뿐이었다. 연우는 자신이 얻은 것들을 차례차례 확인했다. 돈, 안정, 미래, 그리고 어머니의 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낯선 사람들이 꿈에 나오기 시작했다. 얼굴이 없는 사람들, 가슴에 구멍이 난 차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그 목소리는 어머니와 닮아 있었다. 연우는 무당을 다시 찾았다.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건 이 정도면. 무당은 그의 가슴을 오래 바라봤다. 심장이 이제 절반밖에 안 뛰어요. 연우는 웃었다. 그래도 살잖아요. 무당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문제예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라서. 그날 밤 연우는 처음으로 느티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만해요. 더는 안 됩니다. 뿌리가 그의 발목을 살짝 스쳤다. 차가웠다. 하지만 부드러웠다.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땅속에서 여러 개의 목소리가 겹쳐 울렸다. 너 혼자만 받은 게 아니잖아. 그제야 연우는 깨달았다. 자신의 운이 트인 만큼 누군가의 운이 조용히 막히고 있다는 것을. 마을에서 사고가 잦아지기 시작했다. 사소한 낙상, 원인 없는 심정지, 잠든 채 깨어나지 않는 노인들.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느티나무 그늘을 한 번이라도 지나간 사람들이었다. 연우는 거울 앞에 섰다. 가슴 위로 희미한 선들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퍼져 있었다. 그는 손을 얹었다. 심장은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땅속과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제 자신이 그 나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연우는 더 이상 자신의 심장 박동을 손목으로 재지 않았다. 재는 순간 그 박동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을에서는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그늘을 피했다. 연우가 지나가면 개들이 울음을 그쳤고 닭들은 이유 없이 날개를 접고 엎드렸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으려 했다. 보는 순간 무언가를 내어줘야 할 것 같아서. 느티나무는 이제 밤이 되면 숨을 쉬었다. 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잎이 서로 부딪히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연우는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직 남았어. 네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날 연우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밀쳤다. 마을 회관 앞에서 노파가 쓰러졌다. 연우는 도와주려다 본능처럼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손이 닿는 순간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따뜻한 것, 아주 오래 붙잡고 있던 것. 노파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연우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대신 가슴이 잠시 정상적인 속도로 뛰었다. 그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 연우는 스스로 느티나무 뿌리를 팠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땅속에서 사람의 머리카락이 나왔다. 엉켜붙은 검은 머리카락.
그 아래에는 얼굴이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은 웃고 있었다. 이제 알겠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니었다. 우린 누군가의 선택으로 여기 묻혔어. 연우의 손이 떨렸다. 제가 끝낼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뿌리가 그의 가슴을 살짝 눌렀다. 끝내는 건 항상 다음 사람이야. 그 순간 연우는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이 나무는 귀의 시체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사람의 마음에서 자라고 있었다. 미처 풀지 못한 것들, 미안함, 후회, 살고 싶다는 욕망, 그 모든 것이 영양분이었다. 연우는 마을을 떠나려 했다. 짐을 싸고 채 시동을 걸었다. 엔진은 3번 울리고 멎었다. 라디오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디까? 연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울음과 섞인 기이한 웃음이었다. 알겠어. 그는 차에서 내렸다. 그날 밤 느티나무 아래에는 연우의 신발이 놓였다. 가지런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무가 사람처럼 서 있었다고. 누군가 새벽녘에 느티나무 옆에서 사람 그림자를 봤다고 했다. 심장이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서 뛰고 있었다고. 그날 이후 연우의 모습은 아무도 확실히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느티나무 옆을 지날 때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려 하면 눈이 따끔거렸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이상을 느낀 건 새로 이사온 부부였다. 젊었고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했고 현관 앞에 쌀과 소금을 놓지 않았다. 첫날 밤 아내는 꿈을 꾸었다. 뿌리가 배를 감싸는 꿈. 차갑고 젖은 것이 천천히 태동을 느끼는 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녀는 이유 없이 심장이 2개 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도 없다고 했다. 그날 밤 아내는 느티나무 아래로 혼자 걸어갔다. 남편은 그 사실을 다음 날에서야 알았다. 아내의 신발이 연우의 신발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지 않았다. 찾는다는 행위 자체가 부름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느티나무에 붉은 실이 묶였다. 옛날 방식대로 귀를 잠재우기 위한 마지막 예의처럼. 하지만 그날 밤 나무는 더 자랐다. 줄기에는 사람의 옆구리 같은 굴곡이 생겼고 바람이 불 때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이 섞여 들렸다. 무당이 다시 마을에 왔다. 그녀는 느티나무를 보자마자 주저앉았다. 이제 귀가 아니에요. 누군가 물었다. 그럼 뭡니까? 무당의 입술이 떨렸다. 사람이 뿌리 내린 겁니다. 그날 밤 무당은 굿을 시작했다. 하지만 북소리는 3번을 넘기지 못했다. 땅이 북소리에 맞춰 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만. 낮고 익숙한 목소리. 연우였다. 나무 옆에 사람의 형상이 서 있었다.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가슴에서는 여러 개의 심장 박동이 겹쳐 울렸다. 이제 내가 지켜. 무당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대신 묶인 거예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도 다음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선의도 아니었다. 그저 선택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더 이상 의문의 죽음이 없었다. 대신 아이들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저씨, 춥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잎이 살짝 흔들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조금. 그리고 아주 가끔 밤이 깊을 때 누군가 현관 앞에 쌀과 소금을 놓아두지 않으면
다음 날 아침 그 집 대문 앞에는 나무 껍질 조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심장 모양으로